책문에서의 한바탕 소동.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사신 일행이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낙이 타고 오는 대놈 5명을 만났다. 번거지를 쓰거나 낡은 옷을 입었다. 이들은 봉황성 각군으로서 에라하의 국경 지키는 수자리 살러 가는 길이었으며 대부분 품삯에 팔린 자들이었다. 그걸 보고 중국의 병경이 참으로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마부가 그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명하자 앞선 2사람은 순순히 내려서 길 옆으로 비켰는데 뒤에 3사람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당신네 일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고 대들었다. 이에 마부가 앞으로 나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노이 황제에게 선물과 편지를 바치러 가는 길이라고 호통치자 3사람은 화들짝 놀라 나귀에서 내리더니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다. 잠시 후 일어난 대놈들 이마가 진흙투성이라서 우리 일행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대놈들이 사라진 뒤 내가 마부에게 말했다. 너희가 중국에 갈 때마다 소란을 일으킨다더니 과연 들은 바와 같구나. 아까 한 일은 부질없는 짓이니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마부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이 먼 길을 그렇게라도 하며 가야지. 장난조차 없으면 무엇으로 심심풀이 삼겠습니까? 나는 길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나무를 벤 흔적이 많았고 풀밭에는 소 발자국과 수레바퀴 자국이 있었다. 이로미로 책문이 가깝다는 사실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무시로 이곳에 드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7리쯤 가니 말뚝 울타리로 둘러싸인 총나라 마을이 나타났다. 압록강을 건너 약 120리를 와서 드디어 처음 보게 되는 총나라 마을이었다. 책문은 이형으로 엮고 덮었고 판자문을 단단히 채워두었다. 책문으로부터 수십 보 떨어진 지점에 3사가 몸을 장막을 쳐 잠시 쉬도록 했고 박물이 도착했으므로 책문 밖에 쌓아두었다. 책문 안에는 구경꾼들이 쭉 늘어섰으며 사신 일행이 다가가자 대놈들이 울타리에 목을 내밀고 구경했다. 청나라를 자주 오고 가는 조선 통역관들과 마부들은 안면 있는 대놈들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눴다. 집안은 태평한지 포우는 잘 준비됐는지 묻고 또 한상공, 안상공은 이참에 아맞는지 물었다. 한상공과 안상공은 해마다 영경으로 출입하는 강교한 우두머리급 의주 상인이며 여기서 상공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드나드는 상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조선의 국경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의주 상인들 가운데는 청나라 수도 영경을 제집 드나들 듯하는 상공들이 많다고 한다. 사신 행차가 있을 때는 나라에서 을의 팔포를 내린다. 팔포는 청나라에 가는 사신이 여비로 쓰기 위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인삼 8꾸러미를 이르는 말이며 사신 일행은 가져간 인삼을 중국 돈으로 바꾸어 썼다. 그러다가 숙종 때부터는 그 값에 해당하는 은을 대신 가져가게 해서 지금은 제각기 은을 준비해서 출발한다. 당상관은 3,000냥, 당하관은 2,000냥까지로 정하여 각자 은을 차고 영경에 가서 물건과 바꾸어 이문을 남기도록 했다. 주변성이 없거나 혹은 가난하여 포를 가지고 갈 수 없으면 포의 권리를 팔기도 하는데 송도 평양 안주 지역 상인들에게 팔아서 은을 변통한다. 이 상인들은 법이 그만이 영경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 포의 권리를 의주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물건으로 바꿔온다. 물건값을 올리고 낮추는 일은 모두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건만 나라가 역관 소행인 줄로 오해의 역관만 나무란다. 실상은 역관도 의주 상인에게 권리를 빼앗겨 어쩔 도리가 없다. 다른 상인들도 의주 상인의 농간인 줄 알지만 직접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이자들이 몸을 잠시 숨긴 것은 필시 또 어딘가에서 잔재주를 부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나는 문득 짐을 살폈다. 말에 실어 나를 물건을 넣은 부담 상자의 왼쪽 자물쇠가 보이지 않았다. 길에 떨어진 모양인데 이는 하인 장복이 챙겨야 할 임무이기에 장복을 야단쳤다. 너는 어찌 조심성이 그리 없느냐? 속담에 사흘 길을 하루도 못 가서 늘어진다더니 앞으로 연경까지 이천리 길인데 이러다가는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한눈을 팔아 얼마나 많은 물건을 더 잃을지 모르겠구나. 장복은 민망한 듯이 머리를 긁으면서 진지하게 대답했다. 날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인누는 절대 도둑 맞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두 손으로 눈을 막을 테니까요. 그리하면 한눈을 팔기는 고사하고 어떤 놈이 제 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다. 너는 그리 해야 하느니라.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리 응대했으나 장복이란 녀석이 나이 어리고 미련하여 내가 하는 말도 잘 이해 못함을 오해할고 먼 길을 함께 갈래 길동무가 이러하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시냇가에서 왁자지껄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가보니 예단을 두고 등용이 대놈들과 실랑이 하고 있었다. 예단은 반드시 전례에 따라 주는 법인데 봉성에 간악한 상인들은 언제나 품목과 수량을 더 요구한다. 상판 사마두가 예단을 나누고 있는데 대놈들이 100여 명이나 둘러서 있었다. 그중 한 대놈이 느닷없이 마두에게 고함치고 욕을 퍼부었다. 등용이 그걸 보고 앞으로 뛰어나가 그놈의 멱살을 움켜쥐고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이 뻔뻔한 놈아. 지난해 어른의 방한 목도리를 훔쳐가고 또 그 전해에는 내 허리에 찬 칼을 뽑아서 주무시는 어른의 칼집에 달린 술을 끊어가고 내 주머니를 훔치려다가 들켜 얻어맞지 않았느냐. 그때 용서해준 나를 보고 목숨을 살려주신 부모 같은 은인이라 하더니 이번에는 함부로 떠들고 뭐 잘났다고 야단이냐.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은 봉성장군에게 끌고 가야겠다. 그러자 여러 대놈이 용서를 빌었고 그중 깨끗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등용의 허리를 껴안고 웃으며 말했다. 병장이 그만 참으시오. 등용은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우님 얼굴을 못 보았다면 이놈 코를 갈겨 봉황산 밭까지 삐뚤어지도록 만들었을 것이네. 등용이 너스레 떨며 날뛰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조군이 내 곁에 왔으므로 내가 혼자 보기 아까웠다고 말하며 대강 이야기해줬다. 조군은 사또께서 곧 책문으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서 등용에게 어서 예단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등용이 바쁜 척하며 서두르고 대놈들은 군소리 없이 받아 가지고 갔다. 조군은 등용의 수단이 좋다고 칭찬했다. 등용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면서도 일부러 한 놈의 길을 꺾고 나머지를 수으로 들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사흘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아 좀처럼 책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한다. 마을을 지키는 관리가 간단히 조사하고 나서 마을 문을 열어줬다. 정사, 부사, 서장관이 차례로 책문으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진짜 중국 땅이구나. 나는 감회에 젖어 내 나라 조선이 있는 동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는 청나라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처음으로 청나라 마을을 자세히 구경했다. 나는 병군과 함께 거리를 돌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다. 책문의 민가는 30호에 미치지 못했으나 조선의 집과 비교하니 청나라 집들은 높고 문이 번듯하였다. 담장은 모두 벽돌로 쌓았다. 거리에는 사람 타는 수레와 짐 실은 수레가 북적거렸으며 점포에 버려놓은 그릇은 모두 그림을 그려놓은 사기 그릇이었다. 물건 하나라도 허투루 굴려놓은 것이 없었다. 청나라 동쪽 변두리 마을이지만 무엇으로 보든 시골 같지 않았다. 그렇다. 이용 후생이란 게 저런 것이다. 물건을 이롭게 쓸 줄 모르고서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잘 사는 것도
물건을 이롭게 쓸 줄 아는 데서 출발한다. 물건을 이롭게 쓸 줄 몰라 생활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면서 억지로 잘 살겠다고 한다면 어찌 도덕과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정사, 부사, 서장관이 숙소를 잡고 쉬는 동안 나는 다시 마을 곳곳을 돌아보았다. 더위에 지쳐 버드나무 그늘에서 쉬는데 우물 모양이 눈길을 끌었다. 사방에 벽돌을 쌓아 올려 우물을 만들고 큰 돌을 다듬어 우물 덮개로 삼았다. 덮개들 양쪽에는 구멍을 둘 뚫었는데 구멍 크기가 겨우 두레박이 드나들 정도였다. 이는 사람이 빠지는 사고를 막으면서 먼지나 더러운 물질이 우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물이란 원래 음성이므로 볕을 가려 활수를 만드는 셈이다. 물통은 쇠로 테를 두르고 작은 못을 촘촘히 박았다. 대나무로 만들면 오래됐을 때 썩어서 끊어지기도 하고 대나무 테가 헐거워지므로 쇠로 테를 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물 위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한쪽 두레박을 내리면 반대편 두레박이 물을 퍼올리게 되어 있다. 온종일 물을 퍼내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기른 물은 물통에 담아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를 편담이라고 한다. 팔뚝만큼 굵은 나무를 한 길쯤 길이로 다듬어서 그 양쪽 끝에 물통을 걸고 물통이 땅 위에서 한 자쯤 떨어져 매달게 되어 있다. 그러면 통 안에 물이 출렁거려도 좀처럼 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서 이 방법을 쓰지만 어깨에 매지 않고 등에 지고 다녀 좁은 골목에서는 더 주장스럽다. 옛날 포선의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걸었다는 글을 읽고 어째서 머리에 이지 않고 손에 들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오늘 이곳에서 보니 이 나라 여자들은 머리를 정수리에 높게 들어얹은 탓에 머리에 물건을 잃 수 없음을 알겠다. 저녁녘이 되면서 더위가 심해졌다. 급히 사관으로 돌아와 창문을 높이 들어 괴이고 옷을 벗고 누웠다. 주인 마누라는 손에 대광주리를 들고 꽃을 따모아 저녁 화장을 할 모양이다. 창대가 술 한 사발과 달걀 한 쟁 반을 가지고 와서 권하며 말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소인은 기다리느라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짐짓 응석을 부려 내게 정성을 보이려는 꼴이 한편으로는 밉살스럽고 한편으론 우습다. 그렇지만 술은 원래 내가 즐기는 것이요 좋아하는 달걀까지 가져왔으니 눈 감을 수밖에 없다. 이날 30리 길을 걸었다. 압록강에서 이곳까지는 120리다. 여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문이라 부르고 이곳 사람은 가자문이라 하며 중국 사람들은 변문이라고 한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